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민 지음 사회평론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인생은 거품이다. 간밤에도 착실하게 늙어갔다. 얼굴에 비누 거품을 칠하고 세면대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거품에 대해 생각한다. 거품은 묘하구나. 내실이 없구나. 지속되지 않는구나. 터지기 쉽구나. 존재하기는 하는구나. 확고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나 아름답구나.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러나 천상에 닿기 전에 꺼져버리는구나. 무엇이 거품에 비유되어 왔나? 투기로 인해 가격이 치솟은 주식 같은 것들. 이유 없이 오른 가격은 곧 꺼져버릴 것이다. 상처를 남길 것이다. 선망으로 인해 치솟은 인기 같은 것들. 곧 꺼져버릴 것이다. 상처를 남길 것이다. 최고의 배우였던 고 최진실마저도 거품 인생 살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희망이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수포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쓴다. 어디 그뿐이랴. 인생 자체가 거품에 비유된다. 고대 로마 네로 황제 시대의 작가 티투스 페트로니우스 니게르는 기상천외한 풍자소설 사티리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파리보다도 저열하다. 파리들은 그들 나름의 덕성이라도 있지. 우리는 거품에 불과하다. 일본 만화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시저 안토니오 체펠리는 인생을 거품처럼 살다간 사나이라는 평을 받았다.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말로 호모블라, 인간은 거품이다가 있다. 호모블라를 소재로 한 작품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는데 그 전성기는 아무래도 17세기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호모블라 그림들에서는 예외 없이 누군가 비누 거품을 불고 있고 그 거품은 곧 꺼질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한다. 누가 거품을 부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린이다. 왜 하필 어린이일까? 어린이는 점점 자랄 테고 희망에 차서 꿈을 꿀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아직 천진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이 언젠가 산산조각 날 줄을 모른다. 동글동글 방울진 비누 거품은 아름답게 두둥실 허공을 배회한다. 거품에 매혹된 아이의 시선은 거품을 따라간다. 17세기 후반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한 화가 힐리암 텐 데르 하우언의 작품 배경에는 시간을 상징하는 해시계가 그려져 있다. 아이의 뒤에서 시간은 착실히 흘러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거품은 터지고 꿈은 사라질 것이다. 노인이라면 결국 거품은 터지고 꿈은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대 로마의 작가 바로는 말했다. 인간이 거품이라면 노인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나 호모블라를 다룬 작품에서 노인이 거품을 부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인생의 허물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호모블라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의 허물을 모른 채 마냥 거품을 불어대는 것이 호모블라의 주제다. 따라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노인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 노인의 역할은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 좇았던 꿈을 떠올리는 것이다. 수많은 아이 중에서 하필 큐피드가 등장하는 호모블라 그림들이 있다.
역시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활약한 화가 이삭 더 야우데르빌러는 아이 대신 큐피트를 그려 넣었다. 왜 하필 큐피트인가? 큐피트는 성애를 상징한다. 성애는 시간과 싸워야 한다. 계속 감정의 고조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정적인 성애도 시간이 지나면 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학교 선생직을 때려치우고 여생을 그림과 시 창작에 몰두하며 보낸 독일 작가 프란츠 비트캄프는 노래한다. 말해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호모 블라의 마지막 주인공은 해골이다. 독일 밤베르크의 미하엘스베르크 수도원의 천장을 보라. 거기에 해골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인간에게 죽음은 불가피하고 죽음으로 인해 인생은 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 거품을 불 뿐이다. 노벨티 오케스트라 밴드의 1919년 히트곡 난 영원히 거품을 불 거예요의 후렴은 다음과 같다. 난 영원히 거품을 불 거예요. 허공의 예쁜 거품들, 그들은 높이 날아가 거의 하늘에 닿지요. 그런 다음 내 꿈처럼 시들어 죽지요. 우연은 언제나 숨어 있어. 난 영원히 거품을 불 거예요. 허공의 예쁜 거품을.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한 인생은 거품이다. 그러나 거품은 저주나 축복이기 이전에 인간의 조건이다. 적어도 인간의 피부는 과학자 몬티 라이먼은 피부는 인생이다에 이렇게 썼다. 한 사람의 몸에서 매일 떨어져 나가는 피부 세포는 100만 개 이상이고 이는 보통 집에 쌓인 먼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의 규모인데 표피 전체가 매월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되며 심지어 이런 흐름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면서도 피부 장벽에 셀 틈도 생기지 않는다. 즉 인간의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거품 형태라고 밝혀졌다. 아침이 오면 거품 같은 인간이 세면대 앞에서 비누 거품을 칠하고 자신의 오래된 거품인 피부를 씻는다. 또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부풀어 오르지만 지속되지 않을, 매혹적으로 떠오르되 결국 하늘에 닿지는 못할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또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으려다가 다음 제목 보면서 더 읽고 싶어졌으니까 좀 더 들어주세요. 죽음과 함께 춤을 추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삶에서 그래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좋건 싫건 이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몇몇 광장에는 죽음은 확실하다. 다만 그 시기만 불확실하다. 라고 적혀 있곤 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쩔 수 있다. 죽음이야 신의 소관이겠지만 죽음에 대한 입장만큼은 인간의 소관이다. 즐거운 인생을 사는 이에게야 죽음은 더없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고단한 인생을 사는 이에게는 죽음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메트니츠 납골당 외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산 자들이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죽음은 당신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요. 이런 글귀는 사회가 그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암시한다. 실로 죽음의 의미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매 순간 열심히 살아보자고 할 수도 있고 부, 명예, 권력 같은 세속적 가치가 덧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어차피 죽는 인생을 쾌락으로 가득 채워보자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현세의 즐거움에 한계가 있다고 깨달을 수도 있다. 스페인의 몬세라트 수도원이 소장하고 있는 무도가 필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서둘러 죽음을 맞이하러 가네.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는 닥칠 죽음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대상화할 필요가 있다. 죽음의 춤이라는 예술 장르는 바로 그런 대상화의 산물이다. 이 장르에 속하는 작품에는 대개 춤추는 해골이 등장한다. 해골은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 의인화된 죽음을 나타낼 때도 있다. 죽음의 춤은 유럽 중세 후기에 크게 유행했다. 그 작품들에서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삶이란 결국 허망한 것이라는 메시지다. 그에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는 평등이다. 살면서 어떤 향락을 누리고 어떤 고귀한 신분을 가졌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 신분 사회에서 이 평등의 메시지는 한층 강렬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 2세의 작품에 보이는 것처럼 용맹한 기사나 신실한 성직자도 죽음을 무찌를 수 없다. 이 16세기 작품에 나타난 것처럼 신분이 고귀하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별개의 인생 행로를 걷던 이들이 마침내 하나 되는 길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왜 춤을 추고 있는가? 죽음의 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 울리 분덜리히조차도 이 장르에 체계적인 요소는 없다고 단언할 정도이니 시대를 초월하여 그 춤의 의미를 규정할 수는 없다. 춤에는 주술적 성격이 있으니 죽음의 춤은 생사가 갖는 비합리성이나 불경함을 뜻할 수도 있다. 죽음이라는 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춤추며 기뻐할 일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춤이 동반하는 움직임이란 결국 생명의 표현이니 마지막 생명의 약동을 나타낸 것인지도 모른다. 이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죽음의 춤이 다름 아닌 배움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파리의 생이노상 수도원 벽화에 적힌 대화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여기에 요한한 인생을 올바르게 마치기 위해 명심할 교훈이 있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춤. 누구나 이 춤을 배워야 하네. 배워야 한다는 말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저 얻어지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죽음의 춤은 죽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일까? 스오 마사유키 감독의 영화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스기야마는 중년이 되어 느닷없이 춤을 배우기 시작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이에 결혼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식을 낳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대로 은행 융자를 받아 집 장만을 한 나름 성공적인 직장인 스기야마. 그는 어느 날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고는 찾지 못했을 자신을 찾게 된다. 이미 중년이 된 스기야마가 춤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대로 살아온 그의 마음이 유연할 리 없다. 출퇴근에 급급했던 그의 몸도 유연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춤을 추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직이란 과제와 싸워야 한다. 몸이든 마음이든 죽은 뒤에야 비로소 사후 경직이 찾아온다. 춤에는 흥과 리듬이 필수다. 그뿐이랴 막춤, 아사리판이 아니라 사교 댄스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파트너란 합을 맞추어야 하는 존재. 파트너와 조화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 정신줄을 놓되 완전히 놓지는 않아야 한다. 춤은 배우기 쉽지 않은 고난도의 예술이지만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희이기도 하다. 인생 행로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댄스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의 춤 장르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댄스 파트너는 다름 아닌 죽음이다. 심신이 유연하다면 심지어 죽음마저도 유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